자, 30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제가 별표 2개 해드린 부분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저희가 이 내가 연구 대상으로 보는 XS라는 이 재화를 해당 재화라고 합니다. 연구 대상의 재화, 해당 재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참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세 가지야. 가격, 소득, 다른 연관세 가격인데요. 이 세 가지 독립 변수 중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Y축에 가져와서 독립 변수라 이름 붙여주고요. 종속 변수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니까 얘를 X축에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보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로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곡선이 도출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우하향하는 곡선으로 주기도 합니다. 그럼 얘는 수요 곡선이고요. 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표현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수요 직선은. 자, 원래 가장 이제 넓은 의미로 쓰는 게 수요 곡선이야. 왜냐하면 직선도 곡선의 하나의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곡선이 넓은 의미의 개념. 직선은 그거의 하나의 유형일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지만 그냥 토탈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실제 시험은 곡선으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뭘로만 준다? 직선으로만. 이거 분석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해되시죠? 읽을 때는 뭐라고 읽고? 곡선. 그래프로 되게 뭘로 그리고 분석한다? 직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렇게 쓰면은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수요 함수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Q로 정리한 건 함수잖아. 그럼 P로 정리해서 불러주세요. 그쵸? 바로 되죠. 이러면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그릴 때는 뭘로 정리하니까? P로. 이해되죠? 그러나 얘나 의미는 똑같잖아요. 똑같은 가격일 때 수량이 똑같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헷갈리게 주더라도 같은 개념으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학자마다 이렇게 Q는 하고 주고 그냥 수요 곡선이라고 해요. P는 하고 주고 수요 함수라고도 한단 말이야. 이제 두 개가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동일한 개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수요 함수라고 주든 곡선이라고 주든 지들 맘대로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이거죠. 수요 함수, 얘는 수요 곡선이지만 둘은 같은 개념에서 이렇게 불러도 전혀 상관없다. 이해되시죠? 괜히 지문 읽으실 때 헷갈릴까봐 설명드리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도 하는 줄 아세요? 얘를 이거에 역으로 뒤집어 놓은 거잖아. 역, 수요 함수다 이렇게도 줘요. 학자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다 같은 개념. 자, 그러면요. 동그라미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질문 갈게요. A의 세럼은 B로 이동하잖아요. 뭐가 변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가격이죠. 무조건 가격입니다. 여기 있는 변수가 변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수요량이 Q0에서 Q1으로 수요의 법칙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B에서 A로의 이동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수요량의 감소 때문이 아닙니다. 가격의 상승 때문에. 무조건 독립변수는 뭐라고요? 가격. 그래서 A에서 B로 가면 가격의 하락 때문, B에서 A로 가면요 가격의 상승 때문에 수요량이 감소했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됐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좌표 평면 안에 들어오는 변수는
종속 변수 하나밖에 못 들어요. 죄송합니다. 종속 변수는 당연히 들어오고 독립 변수가 하나밖에 못 들어요. 그럼 나머지 둘은 어떡하냐 이거죠. 이 둘도 충격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근데 이 안에 못 들어와요. 이런 변수를 밖에서 충격을 준다 그래서 외생 변수라 그래요. 그러면 가격은 무슨 변수랄까요? 내생 변수랍니다. 평면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외생 변수인 소득과 연관지 가격도 요 종속 변수에 충격을 주는데 여기는 못 들어오니까 충격을 준다라는 표현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때 쓰는 방법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입니다. 수요량의 변화는 독립 변수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내생 변수가 변했을 때 수요의 변화는 외생 변수가 충격을 줄 때 얘는 곡선 상의 이동을 나타내고요. 얘는요 곡선 자체 이동을 나타내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체 이동으로 표현하기로. 자, 이렇게 판서를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은 못 되지만 알아보시기에는 어려움은 없으시죠? 아닌가요? 노력해야 되나요, 더? 전 김강호 선생님처럼 못 씁니다. 김강호 선생님은 지금 자로 잰 듯이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 글씨체로.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저는 직접 본 적이 이렇게 쓰시는 걸 본 게 아니라 이제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제가 들어왔는데 칠판이 안 지워져 있는데 봤어요. 기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프린트 해놓은 것처럼 칠판을 판서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잘 쓰시던데요. 잘 보입니까? 깔끔하게? 뒤에서 보면 잘 보이죠? 굉장히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글씨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인간적이고 좀 비인간적인 것 같은데 허점이 없어 보이는데.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생 변수가 변하면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내고요. 걔를 뭐라고 하냐면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수요량의 변화. 여기는 양을 빼고요.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요. 외생 변수가 변할 때는 이름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대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A점에서 여러분 소비라고 있었어요. 근데 소득이 증가합니다. 외생 변수의 충격이 온 거죠. 가격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격은 똑같은데 소득이 늘어나니까 제가 소비를 늘렸어요. 이 점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A에서 B로 가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요량이 증가해요. 소득의 증가로 인해 A에서 C로 가도 가격과 무관하게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둘 다 수요량이 증가하지만 내생 변수일 때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외생 변수의 충격이 일어났을 때는 수요의 변화다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가격이 P1일 때 소득이 증가하면 이 점으로 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곡선을 자체를 이동을 시켜서 평행하지가 않네요. 이렇게 분석하는 걸 수요의 변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의 충격이 일어나면 곡선을 어떻게 한다? 자체 이동시킨다. 쉬프트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평면 안에 그려져 있는 곡선이 자체 이동을 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변수 말고 누가 충격을 줬다? 다른 아이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A에서 여러분 B로 가면 수요량이 뭔가요? 증가. 원인은 뭐 때문에? 가격 하락 때문에. 결과를 읽어요. 수요량의 증가고요. A에서 C로 가면 무엇의 증가라고 할까요? 수요의 증가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합니다. 양이 증가했지만 똑같이 표현을 뭘로 하기로 하자? 수요의 증가다라고 표현하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요. 꼭 여러분 이렇게 우측 이동이 아니라 무슨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좌측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요 이점으로 간다면 수요의 뭐라고 읽을까요? 감소라고 읽습니다. 이건 뭐라고요?
수요의 증가. 이거는요, 수요의 감소. 이거는요, 수요량의 증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갈게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우측 이동, 오른쪽 이동. 여기는요, 좌측 이동, 왼쪽 이동. 수요의 뭔가요? 증가. 이건 수요의 뭐죠? 감소.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자유자재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1페이지 보시면 그림 2-3에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요. 그림만 보고 넘어가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림 2-4를 보니까 수요의 변화 보이시죠? 외생 변수의 충격이 왔다라는 뜻이고요. 넘겨보세요. 방가로 3번에 수요 변화의 요인 보이시죠? 네, 별표 2개입니다. 이거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그 중에서도 양가로 1,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재정학에서 이제 죽을 때까지, 시험을 놓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아이. 소득의 변화와 연관 상품의 가격 변화입니다. 자, 들어갈게요. 이 수요의 변화의 요인 중에 요 2개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하고 요거 끌고 오는 거죠. 자, 첫 번째. 소득 갑니다. 자, 함수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 소득만 변하고 가격을 포함한 다른 모든 변수는 일체 변하지 않는다는 부분 균형 분석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먼저 변해요? 그렇죠, 이거 1번. 자, 여러분, 내가 월급이 많아졌어요. 소비는 늘어나요, 줄어요? 그래요? 늘어나요? 그럼 반대로 소득이 줄면 소비도 줄겠네요. 이런 재화를 정상재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재화다 이거죠.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가 있었어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소득이 늘어나니까 아, 이제 그런 거 안 먹어 이런 거죠. 그런 거 먹지 않을 거야. 불량식품 안 먹어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화를 뭐라고 하냐면 열등제라고 표현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정상제, 열등제를 구분하는 거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 내가 여러분 대학에 다닐 때는 뭐 돈이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했고요.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니까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의 이용은 좀 줄어들었겠죠. 취업으로 소득이 늘어나니까 대중교통의 이용이 줄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은 나에게 무슨 재가 되는 거죠? 열등제. 이렇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재화가 아니에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로 구분을 합니다. 소득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반응하면 정상제, 반대로 반응하면요 열등제. 자, 철수가 여러분 소득이 느니까 예전에 철수는 워낙 라면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득이 느니까 라면 소비가 늘었어요. 철수에게 라면은 무슨 제죠? 정상제. 근데 승진을 하고 부장 차장이 되다 보니까 라면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속이 안 좋아졌어. 속이 안 좋아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소득이 막 늘어나니까 라면 이제 먹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철수에게 이제 라면은 무슨 제죠? 열등제. 그래서 정상제가 무슨 제가 될 수도 있다? 열등제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함수를 33페이지 여러분 보이시죠? 맨 밑에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이 함수를 대문짝만하게 써주세요. 빨리 지금 보고. 폰트 한 12 정도로 써주세요. 좀 크게. 거긴 제 글씨체가 아마 10 정도 될 거거든요. 10에서 10.5인가? 그 정도 10 정도 될 것 같은데? 쓰셨나요? 가격, 소득, 연관제 가격. 자, 소득하면 뭐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렇죠. 정상제, 열등제가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자, 정상제, 열등제를 어떻게 구분해요? 그럼 소득이 생각나셔야 돼요. 아, 소득에 대해서 반응하는 재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늘어요. 무슨 제죠? 정상제. 여기 보세요. 증가하면 늘어요. 그러면 부호가 같이 움직이죠. 증가. 그러면 감소하면 어때요? 감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부호를 플러스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플러스의 부호를 잊으시면 안 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같은 방향. 그치?
열등제는 어떤 방향? 그렇죠. 반대 방향.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어때요? 줄어드는 재화를 꼭 암기를 하셔야지 열등제입니다. 열등제는 내가 싫어하는 재화가 아니에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어때요? 줄어드는 재화. 열등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여러분 정상의 반대가 뭐야? 비정상제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열등의 반대는 뭐죠? 우등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열등의 반대를 우등제라고 해서 우등제, 열등제라고도 하는데 예전에는 섞었었는데 요새는 안 섞었어요. 그냥 정상제의 반대는 뭐다? 열등제. 아예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만 쓰니까 암기해 주시고요. 자, 여기로 오세요, 여러분. 내가 A점에 있었습니다. 소득이 증가했어요. B, C, 이 중에 어디로 갈까요? 자, 여러분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A점에서 어디로 갈까요? C, D, B 모릅니다. 어디는 확실히 아니고요. B는 확실히 아니죠. 그럼 C예요? E예요? 몰라요. 소득을 줘야 돼요. 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 줘야 된다. 줘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알 수 없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자, 다시 갑니다. 소득이 증가했는데 정상제입니다. A에서 어디로 갈까요? C!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을 줄 아시면 마무리. 자, 열등제입니다. 소득이 증가했어요. A점에서 어디로 갈까요? E. 이렇게 변한다 라고 아셔야 돼요. 수요 곡선 우측이동, 좌측이동. 좌측이동이 일어납니다. 열등제의 경우 소득이 어떻게 될 때? 증가할 때.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 이거죠. 반대로 움직여요. 이거 부호 기억하시고 곡선에 대입하는 거 연습하시면 여기 마무리. 자, 두 번째 연관제 가격 가겠습니다. 자, X제랑 관련이 있는 제어지 아무 상관없는 제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관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대체제가 있고요. 보완제. 독립제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제어. 자, 대체제는 대신해서 사용해도 만족감이 전혀 차이가 없는 재화를 말합니다. 커피의 대체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녹차, 카페인 들어간 거. 외국 사람은 홍차, 이런 거 많이 마시죠. 독립변수 뭔가요? PYQX. 이죠? 먼저 써야 돼, 독립변수가 여러분. 자, 녹차, 커피. 자, 여기 보세요. 녹차의 뭔가요? 가격입니다. 커피의 뭐죠? 수요량.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둘의 관계가. 연관제에 뭘 보고? 가격. 해당 재화의 뭐죠?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그러면 녹차가 여러분 세일에 싸요. 그럼 녹차 마셔요? 커피 마셔요? 녹차 먹어야죠. 그렇죠? 이미 녹차 수요가 늘어요. 그럼 커피 수요는 감소. 그래서 대체제는 연관제의 가격과 해당 재화의 수요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같은 방향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싸면 개 먹으니까 해당 재화 줄여요.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녹차 비싸면 뭐 마셔야 되죠? 커피. 이해되시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완전 대체제는 콜라 사이다입니다. 뭘 마시든 만족감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콜라 먹을래? 사이다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무차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맛없죠. 전 둘 다 맛이 없어요. 콜라. 다른 탄산음료수는 좋아하거든요. 좀 달달한 거 이렇게 써니텐 같은 거. 근데 콜라 사이다는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딱 하나 차이점이 있죠. 피자를 먹을 때는 꼭 콜라를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피자 먹을 때 사이다 먹으면 이상하던데요? 좀 까만 물이 들어가줘야지 물 먹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연관제 하면은 이제 뭐가 떠올라야 돼요? 대체제? 그렇죠. 대체제는 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나요? 같은 방향. 그럼 보완제는 안 봐도 무슨 방향일까요? 반대.
재정학, 경제학 공통입니다.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 무조건이에요. 이분법이야. 여러분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죠?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일까요? 우상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고 접근을 하실 때도 그렇게 이분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얘가 이거면 얘는 이걸 거야. 얘가 여러분 모르면 얘는 떨어질 거야. 반대로 무조건 생각하시면 모르는 것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자, 그러면 보완제를 한번 볼게요. 보완제는 말 그대로입니다. 따로따로 소비할 때보다 함께 소비하면 만족감이 커지는 제한을 보완제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햄버거야. 햄버거의 보완제는 뭐가 있을까요? 콜라 또는 사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휘발유 자동차입니다. 여기가 휘발유 자동차 수요량이에요. 그 휘발유 자동차 소비량은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휘발유 가격. 그렇죠? 이 보완제. 세트로 소비가 일어나는 거. 샤프의 보완제는 뭘까요? 샤프심이죠. 샤프심. 샤프심이 비싸면 샤프 안 쓰고 뭐 쓸까요? 아니 그냥 볼펜 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연필 쓰든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같이 소비할 때 만족감이 더 커지는 재화를 우리는 보완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커피의 보완제는 뭐가 있을까요? 과자, 케이크 다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자, 케이크이고 보통 커피의 보완제면 외국 사람들은 시럽, 설탕 이런 거 얘기하죠. 설탕을 넣어 먹냐? 안 넣어 먹냐? 이거죠. 함께 하냐? 따로 하냐?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소주의 보완제는 뭔가요? 맥주로 그러시면 안 돼요. 맥주는 대체제도 되고 보완제도 되죠. 아니야? 소맥하면 보완제잖아요. 근데도 맥주 또는 소주 중에 뭐 먹을래? 그러면 뭐가 되죠? 대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징이야. 소맥, 보완제. 그래서 소주와 맥주를 가지고 재정학에서 사례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대체제인지 보완제인지 꼭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기 식성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론에 맞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휘발유 자동차하고 휘발유 가격으로 한번 해볼게요.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휘발유 자동차 수요는 줄어들겠죠. 아니 휘발유가 비싼데 휘발유 자동차 굳이 살 필요 없잖아요. 뭘로 갈까? 하이브리드? 이런 걸로 가야죠. 그러면 휘발유 자동차의 수요는요? 감소. 제가 여러분 콜라하고 커피를 꼭 함께 마시는 사람이야. 콜라 가격이 여러분 떨어지면 햄버거 소비도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네요. 이해되죠? 보완제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이네요. 이해되시죠? 왠지 느낌이 보완제니까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보완이니까 함께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보완제는 어떻게 움직인다? 반대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가격과 수요량이라 그래요. 수요량이면 같은 방향이에요. 이해되죠? 봐 여러분 휘발유 자동차 가격 떨어지잖아요. 아까 휘발유 자동차 수요가 늘잖아요. 그럼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면 휘발유 수요가 어때요? 늘어요. 그러니까 휘발유 자동차도 늘어요. 수요면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가격하고 뭐니까 그래요? 수요량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변수가 중요합니다. 가격하고 뭐라고요? 수요량. 보완제는 어떻게 움직여요? 반대.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둘의 관계가 여러분 대체제, 느낌이 대체 플러스 보완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암기하시고요. 둘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독립제라고 부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자, 여러분 마이크하고 커피 수요량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이크 가격과 커피 수요량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독립제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독립제가 안 중요한데 재정학에서는 독립제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자, 여기로 오세요. A점에 있습니다. 대체제 가격이 오른다. 여기는 해당 재화입니다. 해당 재화의 수요는 B, C, E 중에 어디로 갈까요? 대체제 가격 오르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증가. C로 가야죠. 보완제 가격이 오릅니다. 해당 재화의 수요는 감소해야 되니까 어디로? E 이렇게 가야죠. 대체제는 어떤 방향? 같은 방향. 보완제는요? 반대 방향. 보세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해당 재화의 수요도 하락. 어디로 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집어넣어서 분석하는 연습 해주시면 됩니다.